안녕하세요. 연구방법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했는데요. 모수 통계학이라는 거를 쭉 아, 했었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non-parametric analysis라는 건데요.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 모수가 고려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학을 또는 분석을 비모수 통계 혹은 비모수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설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개 이내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모수 통계학에 즉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 분석하게 되는 뭐 회귀 분석이나 혹은 분산 분석이니 뭐 이런 것들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모수 통계학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설문을 통해서 뭔가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데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파라메트릭이라는 거하고 난 파라메트릭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모수가 있다라는 거하고 비모수다라는 얘긴데 도대체 비모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x1부터 x5까지 있는데 각각의 값이 24, 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94, 4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랭크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그 낮은 수치부터 랭크를 매기게 되면 이게 랭킹 1, 랭킹 2, 랭킹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를 transformed random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순위로 랭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거는 파라메트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난 파라메트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파라메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모수냐 모수냐라는 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난 파라메트릭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베리어블의 평균 또 분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값을 갖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등수로 봤을 때 등수의 평균을 얘기한다. 또는 뭐 분산을 얘기한다. 이거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터의 특별한 값에 대한 어썸션이 없는 거를 우리 non parametric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니 또는 베리언스니 이런 게 일종의 파라메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썸션이 필요가 없는 거.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값을 뭐 신뢰할 수 없거나 그 값을 가지고 분석할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가정이 없는 거를 non parametric이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프리하다고 보는 거죠. 파퓰레이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앞에서 우리 뭐 리그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non parametric에서는 그런 가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분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직 아이디어는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호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순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난파라메트릭에서는 취하고 있고요. 파퓰레이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어썸션이 좀 약하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펑션, 뭐 시메트릭한 덴시티 펑션 이거에 대한 어썸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보다는 메디안, 중간값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고, 그 의미는 민 값은 결국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서 유의미한 거죠. 뭐 70점, 60점, 뭐 57점 이런 거에 평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 이거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 중앙값은 요 세 가지 중에 뭐 가운데 값을 취하겠다라는 의미는 이거에 대한 어떤 파라메트릭 값이 그 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민 값을 보겠지만 우리는 비모스 통계학이기 때문에 메디안 값을 본다는 거고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사인을 이용하거나 또는 랭킹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스태티스틱을 만들거나 혹은 순위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인포메이션은 좀 잃을 수 있지만 로버스트니스를 얻을 수가 있겠다. 강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이나 혹은 뭐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린 뭐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특정 디스트리뷰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 방법론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 파워는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애플리케이블리티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활용성은 되게 높아지고 다만 이게 파라미터 값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p-밸류니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 파워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건데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잘 안 알려져 있거나 클리어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노미널 혹은 오디널 데이터일 때,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좀 되게 적을 때, 우리 설문지 했는데 뭐 100개에서 200개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한 30개에서 50개다라고 했을 때 비모스 통계학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텐데 데이터가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모스 통계학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이 됐을 때 이런 것들 분석할 때는 이 비모스 통계학이 좀 좋겠다는 거고요. 다만 테스팅 파워는 조금 낮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멀티베리에이트 분석을 뭐 여러 개 무슨 뭐 클러스터링이랄지 아노바 분석이랄지 뭐 리그레이션이랄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테스팅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인 부호 검정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호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여기 이제 reference value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거를 뭐 시타 0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로케이션 파라미터를 넣어놓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시타 제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세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테스팅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모스 통계학에서도 하는 것처럼 우리 클래스에 우리 뭐 지금 연구방법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 클래스에 한 뭐 지금 16명 정도가 계신데 뭐 키의 평균이 뭐 160을 넘는가라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160이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의 평균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70이다라고 하면 160보다 170이 크니까 우리의 가설은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도 비슷한 거예요. 얘네도 알고자 하는 거는 비슷한 거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가 특정 기준보다 더 넘는가 넘지 않는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는 그 특정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정량적인 데이터는 없이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 그래서 부호 검정이라는 거는 이 기준보다 플러스인 게 마이너스인 것보다 더 많죠. 지금 3개고 1개니까 그러면은 이 기준보다 넘어서는 게 부호 관점에서 3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4개의 이 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보다는 더 넘는다. 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검정을 하는 거예요. 얘도 비슷하죠. 4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우리의 4개의 점은 기준점보다는 전반적으로 앞쪽에 있다,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0인데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기준보다 우리의 전반적인 그 평균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본다는 거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플러스인 게 몇 개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좀 많다라고 하면은 H0를 이제 기각을 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H1이 맞네요. 이 대립가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똑같다라는 걸 귀무가설로 정해놓고 검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똑같지 않고 리젝트해서 우리의 데이터가 이 기준보다는 더 넘어선다라는 걸 보는 거고, 마이너스 역시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은가 밸런스를 갖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리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사인드 랭크라는 거는 사인도 있으면서 랭크도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부터 이제 계산해주면 얘는 1, 2, 3, 4, 제일 먼 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그 기준보다 더 넘어서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 가장 가까운 게 1이고 가장 먼 게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여긴데 기준을 넘어서는 애들은 이 기준에 가까이 했고, 기준보다 더 적은 거는 한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만 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드 랭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명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인드 랭크 한 게 결국은 이제 플러스인 게 지금 6이고 마이너스인 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랭크드 썸을 매겨서 플러스인 거에 랭크 썸, 마이너스인 거에 랭크 썸을 비교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리젝트나 억셉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얘는 어떤가요? 마이너스인 건 1인데 플러스인 거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넘어선다라는 게 확실한 거고, 얘는 여전히 좀 아리까리한 거죠. 넘어선 부호는 플러스가 3개고 마이너스가 1개로 두 케이스가 똑같긴 하지만 얘네들은 플러스인 거는 조금 크기가 작고 마이너스인 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쪽은 전반적으로 넘어선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고, 랭크 썸이라는 거는 그 랭크를 매겨서 랭크 썸이 기준 밸류보다 더 큰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그룹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자의 그룹에 10등까지 했을 때 랭크 썸이 어떻게 되는가,
랭크 1이 있고 랭크 2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뭐 공부를 더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랭크 썸을 계산해서 두 가지를 각각을 비교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모수 통계학하고 모수 통계학을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모수 통계학은 단일 모집단의 그 평균을 검증할 때 우리의 모집단의 그 평균이 60점을 넘는가라고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t-테스트나 g-테스트를 이용을 했고, 단일 모집단의 그 미인을 비교해 보는 단일 뭐 두 개라고 할까요? 두 모집단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두 모집단의 미인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T와 G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군집이 있으면 얘네들의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T 테스트를 많이 쓰고요. 이게 세 개가 되면은 아노바 분석을 쓴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집 간의 비교를 할 때에는 T 테스트와 아노바를 제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디스트리뷰션이나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파라미터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일 모집단 위치 모수 검정이라는 걸로 해서 사인 테스트와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이 되는 거를 지금 우리의 그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 넘어서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넘어서고 있는가라는 거를 부호가 플러스가 몇 개인가, 그리고 그 부호를 고려해서 랭크를 매겼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라는 걸 봐서 검정을 한다는 거고요. 두 모집단 위치 모수 검정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랭크 썸을 해서 두 개의 모집단이 그룹이 있는데 얘는 랭크 썸이 뭐 50이었고 얘는 랭크 썸이 뭐 70이었다라고 하면 특정 기준에 의해서 얘가 얘보다 더 랭크가 높은 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수 집단의 비교 검정은 크루스칼 월리스 방법이나 프리드만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랭크를 가지고 몇 개의 세 개 이상의 모집단을 비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싱글 파퓰레이션 미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non 파라메트릭이다 라고 하면 메디안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얘들이 평균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디안 값을 활용해서 센트럴 로케이션을 테스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메디안 값을 아주 이제 심플한 거죠. 뭐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메디안 값을 쭉 나열을 시켜놓고 중앙 값을 보고 이 중앙 값이 우리 판단하고자 하는 그 로케이션 파라미터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 요 값이 사전에 세팅했던 요 값보다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사인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플러스인 거의 개수, 마이너스인 거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보다 앞쪽에 있는 것들하고 뒤쪽에 있는 것들 개수를 따져서 만약에 포저티브한 사인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크리티컬 밸류 기준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준 그 알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적다고 하면 요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런 테스트를 하겠고요.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노멀 어프록시메이션 테스팅을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호라는 거하고 순위라는 걸 같이 고려해서
검정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랭크라는 거는 절대치를 가지고 메디안 값으로부터 이게 절대치를 가지고 랭크를 매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시메트리를 그 가정을 했을 때 랭크는 로케이션보다 훨씬 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만 봤다라고 했을 때 사인만 보는 건데 부호만 본 건데 거기에 랭크라는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을 같이 보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저티브한 데비에이션의 앱솔루트 랭크를 썸을 하게 되면은 이 썸이 기준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은 기준점보다 훨씬 더 우리의 데이터가 기준점보다 훨씬 앞쪽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파퓰레이션을 비교하는 경우, 이것도 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두 개의 파퓰레이션 사이에 센트럴 그 로케이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군집이 있을 때 얘들의 그 중앙값의 차이가 이 중앙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라는 거를 보고 최종적인 그 차이 검정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랭크썸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윌콕슨의 랭크썸 테스트. 그래서 파퓰레이션 A하고 파퓰레이션 B에 각각 N과 M 사이즈의 그 샘플들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샘플들을 묶어 놓고 A에서 나온 거의 등수 그리고 B에서 나온 거의 등수 이런 것들을 다 썸을 해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집단에 N개가 있고 B라는 집단에 M개가 있으면 N 플러스 M개의 샘플들이 있고 얘네들 등수를 다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겨서 최종적인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요 인덱스를 가지고 UA라는 거를 구한 다음에 이 UA가 크리티컬 밸류보다 유사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걸 보고 우리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보다 랭크가 되게 랭크 썸이 더 높은가 또는 더 낮은가라는 걸 보고 누가 더 하이 레벨에 있는가 랭크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페어드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는 디퍼런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페어드 데이터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의료적인 트리트먼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A라는 처방을 하기 전 또 한 후에 뭐 암 수치라고 할까요? 암 수치의 값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그 트리트먼트 하기 전, 하기 후 이 두 가지의 옵저베이션의 값들이 이렇게 쭉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라는 거를 이제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거는 사인 테스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면은 요게 가수치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다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개수가 전체 다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효과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치가 다 떨어졌으니까 전체 그 환자들에 대해서 다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한 100명을 봤는데 100명 중에 다 떨어졌다. 다 마이너스가 100개다라고 하면 이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랭크도 또 보겠다라고 하면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파퓰레이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뭐 비슷한 거죠. 각각 그룹에서의 등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룹에서의 등수의 합이 다 같다라는 규모 가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은 크로스칼 웰리스 테스트를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싱글 파퓰레이션 민을 볼 때는 한 개의 파퓰레이션만 있을 땐 사인 테스트하고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을 때에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나 또는 그 사인 테스트, 사인드 랭크 테스트 앞에서 했던 거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세 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루스칼 윌리스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프리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뭐 베이직 아이디어도 비슷합니다. 3개 이상이 됐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룹이 3개 이상인데 랭크 썸 테스트를 우리가 그 원래 2개 있을 때 이 랭크 썸 테스트를 3개 이상으로 확장한 버전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그러니까 집단별로 랭크 썸 그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테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랭크 에버리지가 전체 랭크 에버리지하고 가까운가라고 하면은 대립 규모 가설을 억셉트를 하는, 그래서 군집별로 그룹별로 랭크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프리드만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스킵을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반복을 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거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적인 기법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고 대부분 continuous variable이면서 그 테스팅 파워가 되게 높고, 애플리케이션은 이게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 적용성이 높진 않은 거죠. 하지만 비모수적 기법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가 없고 오디널, 노미널 데이터도 가능하고, 대신 테스팅 파워는 낮으면서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모수적 기법은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에 이상점이 있을 때 이 아웃라이어를 비모수 기법에서는 이 중앙값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모수적 기법에서는 미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등간 척도로 된 자료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오디널이나 또는 노미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모수 분석은 구체적인 분포함수를 가져가는 게 좀 어려울 때 부호나 순위, 또 순위에 기초한 점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비모수 분석은 모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데이터가 노미널, 오디널 메저먼트나 샘플 크기가 되게 작을 때, 그리고 모집단에서 뽑아진 샘플들이 여러 모집단 요 샘플들의 개수가 뭐 얘는 100개인데 얘는 50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비모수 통계학을 적용하는 게 되게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아까 설명한 거하고 유사하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수 통계 기법하고 비모수 통계 기법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 표본, 그리고 두 개가 연결돼 있을 때 독립된 두 개, 관련된 K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독립된 K개일 때 모두 다 모수 통계 기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수 통계 기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비모수 통계 기법들이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됐다는 거죠. 단일 표본 분석은 표본이 어떤 특정한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 적합도 분석이라고 하는 뭐 피니스 그 적합도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그 피니스가 아니고 굿니스네요. 굿니스 오브 피니스. 그래서 이건 적합도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T 검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선택한 데이터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를 적합도 분석할 때는 T 검정을 모수 통계 기법에서 활용을 하지만 비모수 통계 기법에서는
카이스퀘어 분석이나 뭐 KS 분석 등등 뭐 런 검정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두 개의 표본에 대해서 두 개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트리트먼트를 의학적으로 했을 때 사전과 사후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관련돼 있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걔네들의 차이를 볼 때 T 검정을 하고 두 개가 독립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사전 사후 이런 게 아니고 독립된 두 개의 군집이 있을 때 걔네들의 차이를 볼 때 T 테스트를 역시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맥네마르 테스트나 또는 윌콕슨 Matched Pair Signed Rank 테스트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두 개의 표본이 있을 때는 맨 휘트니 U 테스트나 KS 분석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요. K계로 넘어가게 되면 K계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독립돼 있을 때 분산 분석 또는 뭐 F 검정을 많이 활용하고요. 우린 뭐 분산 분석 많이 활용을 하죠. 관련돼 있을 때는 프리드만 그 테스트를 하고 또 독립된 것일 때는 KS 분석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석들이 통계 기법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 그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샘플 수가 적고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까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이스퀘어 분석을 제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의 속성이 범주형으로 돼 있거나 혹은 데이터의 수가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분석을 많이 쓰는데 정의를 한번 볼까요?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거를 우리 단일 표본 분석의 카이스퀘어 분석의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맨델의 유전 법칙 할 때 만약에 완두콩을 수확을 하는데 완두콩에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랬을 때 이론적인 거하고 우리가 실험한 거하고 잘 따르는가? 우리는 뭐 이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이론이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의 개수가 170개가 나왔고 60개가 나왔고 80개가 나왔고 30개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맨델의 유전 법칙은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요 수치가 9대 3대 3대 1을 따르는가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대중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비슷하다고 그냥 쓸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정말 이게 9대 3대 3대 1을 따르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제시하는 게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된 수 그게 9대 3대 3대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관찰된 수 이게 170, 60, 80, 30. 그래서 요거하고 이게 두 개의 그 비율이 그 유사한가라는 거를 따지는 게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우리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콜모고로브 스미로노브 KS라고 합시다. KS 단일 표본 분석은 비슷한 건데 관찰된 누적 분포와 이론적인 누적 분포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요 누적 분포를 쭉 나열을 해놓고 두 가지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 이게 이제 누적치가 되고 이게 뭐 개수라기보다는 뭐 어떤 뭐 베리어블 원이라고 해봅시다. 뭐 키로 해볼까요? 이론적인 그 수치가 이건데 실제 관찰된 수치가 뭐 요렇다라고 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우리가 관찰한 요 실험이 실제 이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하고 유사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관찰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되게 적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그 수치가 실제 이론치하고 누적치하고 비슷하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KS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싱글 샘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샘플링 하나만 했을 때 이게 이론적인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혹은 이론적인 비율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방식을 KS 혹은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런 검정 그냥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신장들의 무게를 한번 봤다. 우리 몸에 있는 신장들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정규 분포 따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빈도 58g일까요? g인 게 한 개, 68인 게 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누적치가 한 개, 얘는 뭐 세 개를 더하니까 네 개가 됐고 한 개 더 더해서 다섯 개, 7개, 10개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1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14분의 4 이렇게 나오고 14분의 10 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찰된 누적치를 보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를 지값을 가지고 이론적인 누적치를 봤더니 요거하고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봤더니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여기 84일 때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0.2421이었다. 그랬을 때 이게 데이터가 14개고 유의 수준이 0.1이라고 했을 때 인계치를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C 값이 0.349였는데 실제로 나오는 값이 0.2421이었으니까 이 인계치보다 작으니까 요 차이가 요거보다 작으면 우리는 억셉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들의 신장 무게는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을 따른다. 즉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샘플은 결국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샘플이 기존의 어떤 디스트리뷰를 따르고 있는지 또는 비율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려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SPSS를 돌려도 이런 식으로 유효확률이 이제 P값을 읽는 거죠. 그래서 P값을 읽었을 때 0.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들의 신장 무게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릴레이티드 샘플에 대한 비모스 통계를 한번 봅시다. 그런 경우엔 넥네마르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윌콕슨 매치드 페어 사이드 랭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뭐 넥네마르 테스트도 비슷합니다. 어떤 실험 변수의 효과를 사전 사후 두 번을 측정해서 검증하는 거. 릴레이티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사후를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를 봐서 얘네들이 실험 전 실험 측정치가 변할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요게 expectation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observation 된 거죠. 그래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이 뭐 사인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많이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코릴레이트 돼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넥네마르 테스트보다 많이 쓰는 게 윌콕슨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쌍을 이루는 측정치 간의 차이는 없다. 라는 거를 규모가설로 해보고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트리트먼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쌍을 이루는 측정치 간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고 우리 트리트먼트가 별 의미가 없으면은 측정치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두 개의 그 쌍을 이루는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서열의 부호를 표시해서 t값을 계산해서 검정을 하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호 검정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임피리컬 테스트를 한번 보죠. 우리 특정 처방이 고혈압 환자한테 혈압 하강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처방 전 혈압이 이런 식으로 8사람을 본 거예요. 8사람을 봐서 결과물을 봤더니 처방 전에는 첫 번째 사람이 160 정도였는데 처방 후에 143으로 내려왔고, 두 번째 사람은 158에서 156으로 내려왔고, 어떤 사람은 더 증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차이의 그 크기에 의해서 서열을 적어 보면 가장 적은 게 플러스 1인 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절대값을 봤을 때 두 번째인 게 두 번째, 세 번째인 게 공교롭게도 이게 플러스인 거, 세 번 차이가 3인 게 4가 되고 4까지 똑같네요. 그 다음에 5위인 게 17이어서 서열을 5위로 해놓고, 그 다음에 6위, 7위, 8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각각의 부호를 이런 식으로 써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은 부호의 빈도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적은 부호의 서열을 고려해서, 지금 적은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인 거에 서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4, t가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플러스 차이가 나는 게 플러스인 게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25, 22, 20, 17 이런 애들은 다 마이너스인 거고, 얘네들이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플러스인 거의 서열은 되게 낮고 마이너스인 거의 서열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그 등수가